네, 날짜로는 9월 7일에서 9월 13일까지입니다. 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께 오디오가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할 때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고 작업장이기 때문에 저 혼자니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목소리가 깔끔해졌네요. 네, 코로나19 퇴치. 1990년 9월 7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내한 공연을 가지었습니다. 이야, 생동감 최고, 위트 최고, 스케일 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나 사이즈 있는 그런 그 스케일이 큰 마술을 보였길래 이런 평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관중들이 모인 앞에서 제트 비행기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진짜로 자유의 여신상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마술이지. 그러니까. 네. 그뿐 아닙니다. 공중부양으로 그랜드 캐년을 그냥 건너버립니다. 네. 실제로 그 마술을 보였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차를 공중으로 증발시켜버리고 이런 그 초대형 마술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성이 더 높은 그런 마술사입니다. 197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록 그룹이죠. Earth, Wind and Fire,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죠. September 유명하잖아요. 또 부기 원더랜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세계적인 그룹인데, 이 그룹이 그 공연 중에 멤버 한 사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공연 중에 그 마술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멤버 한 사람을 관중들의 눈앞에 사라지게 만들어. 이 마술로 화제가 집중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비드 커퍼필드란 이름이 부각이 된 바로 그런 마술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그 공연 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만약에 한국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여러분 눈앞에 사라지게 만들겠다. 정부가 허락을 안 했나 보죠.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눈앞에서 큰 빌딩이, 큰 비행기가, 큰 기차가 증발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아무튼 정말 스케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만큼 또 많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14년 후인 2004년도에 다시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앵콜 공연까지 초청 공연으로 갖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이 좋아했었던 그런 분이죠. 근데 데이비드 커퍼필드는 정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술은 로또라는 마술입니다. 로또. 이 로또라는 마술인데,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무대 위에 있잖아요. 원반을 객석을 향해서 막 휙휙 날립니다. 그럼 그 원반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3명을 그렇게 무작위로 뽑아서 이 3명으로 하여금 번호 2개씩을 외치게 해요.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번호를 만듭니다. 조합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자신이 갖고 있던, 자신이 미리 찍어 놓았었던 그 번호를 딱 오픈을 시키는데, 그 번호가 바로 이 6개의 번호하고 딱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로또 번호를 맞추는 듯한 그런 그 희열,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을 왜 가장 좋아하는 마술인가? 이게 굉장한 스토리가 있어요.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할아버지를 참 좋아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답니다. 이 할애비는 꿈이 있어요. 꿈이 다른 게 아니라 내 그저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말이야. 당첨이 되는 즉시 그 돈으로 내가 자동차, 그것도 그냥 자동차가 아니야, 링컨 컨티넨탈을 사겠어. 그리고 린턴 컨티넨탈에 자동차 번호판을 말이야, 내가 당첨된 로또 번호, 로또 번호를 자동차 번호판으로 딱 새겨놓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귀여운 우리 손자 커퍼필드 널 태우고 난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다는 거네. 그만큼 이제 손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꿈과 희망을 이렇게 많이 심어줬다는 얘기죠. 상상력을 키워준 거죠. 그거를 커퍼필드가 잊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객석에 있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내가 할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던 꿈과 이상,
또 할아버지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전해주고 싶었던 꿈과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 마술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 마술을 지금도 너무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그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지요. 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비드 커프필드가 한국에 와서 그런 감동과 함께 아주 짜릿한, 그리고 또 스케일 큰 이런 그 마술을 보여줬던 날이 1990년 9월 7일이었습니다. 자, 2002년 9월 8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영화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는 그런 쾌거를 가져옵니다. 저는 오아시스를 제주도에 공연을 갔다가 봤거든요. 정말 산뜻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 속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창동 감독이 18년이 흐른 후에 2020년 올해죠. 올해 지지난 달 7월 3일 날, 그날 대한극장 제8관에서 영화 오아시스를 다시 한번 또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영화라는 판타지 속에서 사랑이라는 판타지를 담아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꼭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청춘 남녀, 예쁜 청춘 남녀의 그림 같은 사랑을 우리는 자꾸 꿈꾸고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보다도 더 애틋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살가운 사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영화 속에서 보면 문소리 씨가 그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나와요. 그러면서도 설경구라는 남자를 만나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 연분이 싹 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정말 사랑을 싹 튀어나가고 키워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참으로 애틋한 사랑,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창동 감독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그것만이 아름다운 사랑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어떤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자 했던 바로 그런 영화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로 인해서 설경구 그리고 또 문소리 이 두 분은 스크린의 스타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네. 자, 1976년 9월 9일 보겠습니다. 모택동 사망일입니다. 그 생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었죠. 나는 사회주의의 풀을 가질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은 갖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골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권한 그 26년 동안 중국 경제가 붕괴가 되고 수천만의 아사자가 발생을 하죠. 역사상 최고의 비극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가, 아사자가 많아야 되는가 하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 지방을 내려갔는데, 세상의 들판에서 참새떼가 앉아서 이삭을 쪼고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 지금 뭐 먹고 있는 거냐? 예, 곡식 이삭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땅에 저렇게 참새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다, 우리 인민들이 먹을 곡식을 빼앗아가는 해로운 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서슬퍼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절대 권력자인데 곧바로 중국 공산당 내에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신설이 됩니다. 그 참새가 우리 곡식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숫자가 나왔겠죠. 뭐 들판이 뭐 몇 헥타르에 참새가 몇 마리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쪼아 먹는 양이 얼만큼 되니까 몇 마리가 되면 몇 가마니가 되고, 이게 전국으로 모이면 우리 중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이 거덜이 납니다. 뭐 이런 그 자료가 조사가 됐겠죠. 보고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명이 떨어집니다. 참새를 모두 싹쓸이하라 이런 거. 대대적인 참새 소탕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만화처럼. 1958년도였거든요. 그때가 북경의 노동자 농민들이 나와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참새 잡고 또 독극물을 뿌리고 포수들 맹활약을 하고 무한활약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참새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상에는 2억 만 마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 2억 만 마리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2억에 만 마리, 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면 조지, 그렇게 되잖아요. 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참새가 죽었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참새를 잡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배불리 살 수 있게 됐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추수를 딱 했는데 이 쭉정이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쭉정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참새의 죽음이 바로 먹이사슬을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 해충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메뚜기 얼마나 많이 갉아먹습니까? 이 참새의 먹이거든요, 메뚜기가. 그런데 이 메뚜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 닥치는 대로 벼를 다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쌀 수확량이 극심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1958년 한 해 동안에 아사자가 172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쌀 수확량이 계속 줄어들고 굶어 죽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4천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어느 자료에는 6천만 명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정말 사상 초유의 대기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오쩌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질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도저히 인민들 틈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다시 한 번 쥐고 부각을 시킬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권력을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보존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을 해서 끝까지 버팁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틴다고 그게 되던가요? 결국에는 기근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버티다가 아사자가 속출하고 결국 정치에서 2인자로 물러나게 되죠. 네. 이 기근이 그 기록적으로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다.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이 정말 불명예지 않습니까? 네.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을 그럴 정도입니다. 뭐 후에 나중에 와서 이제 그 등소평이 집권을 하면서 정통 공산주의 이론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 경제에다가 자본주의 요소, 자유기업의 요소를 혼합을 시키게 됩니다. 흑묘백묘론이라고 그랬죠.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거죠. 뭐 그러니까 아니 자본주의면 어떻고 공산주의면 어때? 인민들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낙원 아니야. 그게 행복 아니야. 바로 그런 이론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은 모택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쭐이 나고 훗날 등소평으로 인해서 그래도 지금의 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1962년 9월 10일 조두형 유괴 사건, 이게 토막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요. 4살이었습니다. 4살. 8번이나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협박범으로부터 나온 얘기는 20만 원만 줘, 그러면 애 돌려보내줄게, 그거였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그 20만 원을 약속 장소에 보내고 잠복을 했었죠. 하지만 범인은 결국 몸값 20만 원만 챙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대중 가수 가운데 또 대중 가수분들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두형이를 찾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미자 씨가 노래를 부르죠. 두형이를 돌려줘요 라는 노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마저 정말 두형이를 꼭 찾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합심이 되게끔 그렇게 또 역할을 하게 되죠. 당시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까지 나서서 두형이만 돌려보내주면 관대하게 처분을 하겠다라고까지 읍소를 했었고, 또 공공기관까지 나서가지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두형이는 생사 여부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정말로 끔찍한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알카에다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약 3천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 공격을 당한 그런 날이기도 하죠. 미국의 역사는 9.11 테러 전과 9.11 테러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미국 자국에서 나돌 정도로 사상 초유의 테러였었습니다. 자, 이 9.11 테러 비행기가 4대가 등장을 하죠. 뭐 비행기 편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시간 관계상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요 4대 간단하게 어떤 그 테러였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8시 46분 아침입니다. 세계무역센터, 이거 쌍둥이 빌딩이거든요.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의 93층과 99층 사이에 첫 비행기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9시 3분에 남쪽 건물 77층과 85층 사이에 충돌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충돌이죠. 8시 46분에 첫 충돌이 일어나자마자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 카메라, 뭐 방송 언론사 장비가 총동원이 됐었던 거예요. 끔찍하고 잔인한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두 번째 비행기가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비행기는 가까이 와서 충돌하는 그 장면까지를 카메라에 그대로 담고 뉴스에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충돌 장면, 그게 바로 두 번째 비행기의 충돌 장면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행기는 9시 37분인데요. 국방부 건물입니다. 워싱턴 DC의 펜타곤이죠. 펜타곤에 충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행기는 10시 3분이었는데요. 이 세 비행기, 앞에 세 비행기는 목표했던 건물에 정말로 정확하게 그렇게 충돌을 했는데, 네 번째 비행기는 아마도 그 국회의사당을 노리지 않았나, 이런 추정만 가능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추락을 해버리거든요. 추락을 하고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전원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목표로 하고 충돌을 진행했던 게 아니었던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종관을 빼앗으려 하는 승객과의 다툼, 그 사이에 동남쪽, 피츠버그 동남쪽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간이 10시 3분 11초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요 네 번째 비행기의 추정에 관한 사항은 확실한 것은 피츠버그 동남쪽에 추락이 됐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추정에 불과한 거라는 사실. 네. 그런데 나중에 수습이 되고 난 뒤에 그랬었죠. 네 번째 비행기에 탔던 이 승객들 추가 피해를 막은 영웅으로 그렇게 존경을 하고 그들을 또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06년 9월 11일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시작을 한 날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귀국 후에 이제 변호사가 됐고요. 자신의 조국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국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인도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정치 지도자였지만 인도의 분열을 막지 못하고 결국 1948년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하트마 간디에 관한 토막 기사가 지난 8월 21일, 지난달이에요. 8월 21일 날 제가 뉴스에서 이걸 보고 곧바로 그냥 자료를 찾아냈는데, 8월 21일 날 어떤 기사가 뉴스에 나왔나 하면, 영국 브리스톨에서 경매에 붙여진 간디 안경이 토막 뉴스로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디라 그러면 왜 그 사진 뭐 승복 같은 이런 거 입고 앉아 있는 거, 머리는 뭐 당연히 민머리시고요. 안경 동그란 금태 안경, 이렇게 기억나죠? 바로 그 안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금태 안경인데 도금을 한 금태 안경, 도금이 다 벗겨져 있는, 정말 생애 최초로 하나를 자신이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안경의 소유자가 1920년대에 남아공의 석유업체에서 일하던 자신의 삼촌이었대요. 근데 이 삼촌이 간디로부터 직접 선물을 받았고 그 안경을 조카인 자신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도금도 다 벗겨지고 정말 그냥 초췌한 안경일 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매사에게 주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뭐 보고 물건이 좋지 않으면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경매사는 보면 알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역사적인,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바로 이분이 처음으로 맞추어 꼈던 그런 안경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안경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경매가가 최소한 얼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 가치에 관한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안경을 내준 그 조카가 정말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매사는 경매에 붙여가지고요 4억 원에 낙찰이 됐죠. 이게 바로 지난 8월 21일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2020년 8월 21일 날 뉴스에 올라왔다니까요. 요 토막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자, 1970년 9월 12일 보겠습니다. 북한의 붉은 청년 근위대가 창설이 된 날이네요. 북한에는 그 군사 부대가 많이 있어요. 일단 노동 적위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붉은 청년 근위대가 있고 교도대가 있고 또 준군사 부대가 있습니다. 보위사령부가 있고 인민부안성이 있고 경비대가 있고 또 군수동원 총국이 있고 청년 돌격대가 있고 뭐 그 4대 군사 노선이라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인민의 무장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대들 나이 연령대만 봐도 정말 전인민이 무장화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이날은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죠. 정말 아주 든든한 그런 반석에 올라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위를 제대로 선양하는 그런 그 예술축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개막을 했었던 그런 날입니다. 1996년 9월 13일이요. 자, 이 날짜를 따져보면 연도 횟수를 따져보면 올해가 제25회가 됩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25회 개막 날짜 예정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0년 10월 7일에서 2020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올가을 뭐 변함없이. 그런데 확정이 아니고 왜 예정일로 했을까? 그러면서 불현듯 또 코로나19의 그 영향 때문인가 혹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2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축소가 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 연기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역사행 가요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올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